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문 밖을 봤는데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심한 가뭄 속에서 내리는 비라서 단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원래는 조금 더우죠. 이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내리는 비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빗길 운전 오늘 아침 조심하셔야겠죠. 비가 와서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뭄을 생각해서 우리 운전 조심하면서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전이라면은 지금 8시 15분 18초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의 교통 상황 미리 들어보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달게 내리는 비가 반갑긴 하지만 도로 곳곳으로 평소보다는 좀 늦게 갈 수 있게 만드는데요. 지금 노들로가 평소보다 많이 밀립니다. 이수교 가는 길 염창교에서 현충원 앞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이수교에서 흑석동까지 어렵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인천 가는 길 목동교에서 신월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강대교 쪽으로는 더 밀립니다.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까지 쭉 여의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간선도로도 평소보다 한결 빠르게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 청담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죠. 인사청문회가 지금 줄줄이 예정돼 있는 날인데, 자,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YTN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미 청문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오전 10시부터 동시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이 정부 인사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는 어떨지, 그리고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인사가 사실 모든 정부 다 어려웠죠. 네. 그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관 인선의 이 난맥상, 이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고 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은 1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을 직접 물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전 거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물어보고 지금은 잘 하고 있는지 현재를 물어본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긍정평가 8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에 그쳤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호남, 세대로는 20, 30, 40 세대,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기대감이 최고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 조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조사고요. 발표된 조사. 화수, 목 3일간 조사된 조사한 거죠. 지난주.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같은 조사기관에서 똑같은 질문 방식으로 조사된 지지조사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3월 또는 4월 지지율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84%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다른 대통령 두 분을 살펴보는 것도 또 흥미로운 결과 분석이 될 텐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직후 3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긍정평가도 그렇고 부정평가도 그렇고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YSTJ 영원한 라이벌이라고도 이해하고 있는데 영원한 라이벌 두 정치 금업은 지지율에서도 같았을 정도로 선의의 대결, 진정한 라이벌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지율 고공행진을 했던 YS와 DJ도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지율 급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지율이 높다 또는 낮다. 당장의 수치보다는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은 어떤 측면입니까? 네. 인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슈퍼 수요일 오늘 김희수 또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의 슈퍼 수요일. 왜 이렇게 우리는 요일에다 슈퍼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래 저 미국에서 미식 축구할 때 그렇습니다. 뭐 슈퍼 썬데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오늘 슈퍼 수요일 뭐 슈퍼마켓 할인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인사의 중요한 세 사람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 시청자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 유형을 나눌 때 이제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 개혁 대통령으로 나누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인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개혁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고공행진 이 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소통을 잘한다. 국민 공감 능력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인사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이유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7%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사 문제가 개 중에서는 28%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길게 이어지고 확대될 경우에는 지지율에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정평가의 두 번째 이유는 북핵 안보가 꼽혀서 인사 정국이 해소되고 나면 안보 이슈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이게 최근에 장관 17명 중에 11명을 지금 계속 찾아야 되죠. 예? 네. 이게 쉽지가 않고 그만큼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기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6월 말에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청와대 2차장 외교안보 2차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비상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인사에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장관 인사만큼은 가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과 핵심 보직의 사퇴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인사 논란에 대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로 낮아진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므로 인사 규정에 맞는 장관 인사가 매듭 지어져야 국정 운영에도 숨통이 튀어질 텐데요. 이 문 대통령 이 국정 운영 기대감이 높아 당장의 치명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간 이어진다면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오늘도 슈퍼수요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거 뭐 여야의 공방이 좀 치열은 하지만 이게 뭐 각 당의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땅한 체제죠, 뭐. 견제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때 21의 히트곡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해자되고 있습니다. 이 각 당의 지지율이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 지지율로 단독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수개월째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국민의당 9%,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8%로 똑같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래도 높네요. 자유한국당보다. 그렇습니다. 이 의석수가 지지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의석수 정당 지지율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는 이 이상현상,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뿐만 아니라 보수층 기반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60대 이상과 가정주부층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말이에요. 네. 뭐 제1야당으로서의 목소리는 요새 연일 높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말 국민의당보다도 좀 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이 가뭄의 단비를 기다렸듯이 천수답처럼 이 홍준표 전 지사는 언제 돌아오나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작 돌아왔음에서도 지도 체제에 큰 변화가 없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이 자유한국당의 책임 명쾌하게 어떻게 해소해내느냐 이 부분도 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영남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 희구 성향이 강한 가정주부층에서도 이 자유한국당 외면받고 있는데요. 이 보수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6%로 자유한국당보다 오차 범위 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쯤 있겠느냐. 이것이 이 응답하라 자유한국당으로 보여집니다. 야, 참 비상은 비상인데 과연 이 비상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또 잘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총리직 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 가장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청문회 이렇게 어려울지 나는 통과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도 높습니다. 적합도로 물어봤는데요. 적합도가 이 61%,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다수의 이 호남 출신 인재들이 지금 등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 인사도 등용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3명 중 2명에 가까운 62%가 이낙연 총리가 적합한 인물이다. 이처럼 호남에서의 큰 기대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총리의 이 영향력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5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그러니까 위장 전입, 탈세, 그다음에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위장 전입이 이제 빼지 않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 감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 5대 원칙이 뭔가 심지어는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중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은 6번입니다. 네, 병부세 위논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병역. 네, 부는 부동산입니다. 세금. 그리고 위장 전입, 논 논문 표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문제 한번 내야겠네. 네,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국민 감정이 악화된 것은 세금 탈루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부동산, 병역이었고요. 근데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기 때문일까요? 이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위장 전입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완화된 우리 국민들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과 병역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도 그냥 이 호락호락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칠 때는 언제고 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층이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는 어떤 모습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단을 내려야 하는 말 그대로 인사가 망사가 아닌 만사가 되는 해결책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워싱턴전에 선발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즌 6패를 당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이 워싱턴전에서 7이닝을 홈런 1개 포함해서 피안타 7개, 탈삼진 4개로 4실점했거든요. LA 다저스가 2대4로 패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올 시즌 2승 6패입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부진한 건데, 근데 어제 이 워싱턴전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 이 선발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면으로 보면은 어제 비록 패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상 복귀 이후에 가장 많은 이닝인 7이닝을 던졌고요. 예. 이 볼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회에 150km짜리 직구로 삼진을 잡아냈는데 이 부상 복귀 이후에 최고 구속이 처음에는 143km 정도였다가 이후에 145km, 148km 그리고 어제 이 151km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9위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발진에 다시 복귀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어제 그래서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 류현진이 7회까지 100개의 공을 던지면서 9위를 유지를 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경기도 선발로 등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이 선발 자격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아직은 이 선발로 복귀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이 선발 투수, 그러니까 다저스의 선발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알렉스 우드 선수의 부상 때문에 선발 기회를 얻었고요. 때문에 알렉스 우드 선수의 복귀 후 9위를 점검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현재 이 선발로 뛰고 있는 마이다 겐타 선수가 계속해서 부진한데 만약에 이제 마이다 선수가 계속 부진하다면은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프로의 세계는 참 이런 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부상이고 부진이고 이런 게 기회가 되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본인도 또 근데 부진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 살다 보면. 맞습니다. 그 황재균 선수 어제 시즌 6호 홈런을 쳤네요. 예, 샌프란시스코 산하 이 트리플 A 팀에서 뛰고 있는 황재균 선수는 어제 이 휴스턴 산하의 이 프레즈노라는 팀하고 경기에서 8회에 2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홈런 1개 포함해서 4타수 3안타로 맹활약했거든요. 시즌 타율 2할 9푼 3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3할 타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프로야구 좀 얘기 좀 해보죠. 이승엽 선수가 결승 홈런을 쳤어요. 예? 예. 오래간만에 이승엽 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승엽 선수 어제 연장전에서 이 극적인 결승 홈런으로 삼성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두산전이었거든요. 이 10대 10이던 연장 10회 초에 1사 1루에서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 어제 이승엽 선수 6타수 4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을 했고요.
삼성이 11대 10으로 두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경기에서는 이 홈런 군단 SK가 넥센을 6대 5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는데요. 이 SK의 한동민 선수 3회에 이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나온 전 구단 상대 홈런 기록이고요. 홈런 17개로 이 팀 동료인 최정 선수에 의해서 홈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가 NC를 5대 4로 이겼고요. 나머지 두 경기는 비로 인해서 다 취소됐습니다. 자, 이게 그러고 원래 이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스포츠하고 외교 이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분석들은 많이 있거든요. 논문도 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포함한 이 아랍권 국가들이 카타르하고 국교를 단절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근거 어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축구 대표팀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그러네요. 예, 엉뚱하게 이 대표팀에 좀 피해가 오게 됐는데요. 축구 대표팀이 14일에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8차전 이 카타르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지훈련 중이고요. 내일 이라크하고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내일 이라크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항공편으로 이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아랍권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이 카타르하고 국교를 단절하면서 이 카타르로 들어가는 항공편과 선박편 운항이 모두 다 중단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카타르 입국이 상당히 불편해진 겁니다. 자, 원래는 이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서 1시간 비행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이 카타르 항공편이 취소가 되면서 인근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가지 되는 이 새로운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적응하고 또 이 카타르 입국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갑작스러운 카타르 단교 조치에 따라서 오히려 카타르 입국이 불편해지고 현지 일정이 이 뭉개지게 되는 뭐 그런 불편을 겪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2위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일 이라크하고 평가전 치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일단 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카타르전에서 패한다면 조 3위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제 카타르전을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번 대표팀에 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하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이 시즌이 끝나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 그동안 이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던 이청용, 박주호 선수의 경기의 감각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된 이창민, 황일수 선수, 그리고 이명주, 이재성,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술과 조직력 얼마나 다져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카타르 잘하죠? 예, 카타르가 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거든요. 축구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이 베스트 11 11명 중에 거의 한 7, 8명이 다 귀화 선수로 채워집니다. 만일 우리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3위로 밀려난다면은 월드컵 본선 진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나요? 3위로 밀려나면은 마지막 이 자리가 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 티켓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 예선전은 2개 조로 나눠주게 되는데 각 조에서 1, 2위 팀이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갖게 되고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북중미 3위 팀하고 대결을 해서 북중미 3위 팀과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마지막으로 이 본선 티켓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복잡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겨야죠, 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했죠? 예, 지금 내각에서도 장관 인사는 일주일째 멈춰 있고 차관 인사를 하고 있고 예. 청와대도 정책실장은 임명했지만 정실장 산하에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임명하지 못하고 그 밑에 이제 경제보좌관을 먼저 임명을 했는데요.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저성장 대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제 경영학자 중에 상당히 독특하게 일본 유학파고요. 그래서 일본 통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한 게 뉴노멀이다 해서 저성장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때 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돼서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재인 캠프의 국민성장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와 소득 주도의 국민성장론으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정유석 기자,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전화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할 텐데요. 자, 김현철 서울대 교수,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성장을 좀 탈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유석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까지는 뭐 좀 아까 했는데 뭘 또 하세요? 비가 와서 상당히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국민성장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김현철 보좌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을 의미했는데 이제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는 거고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의 성장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아니라 같이 기업과 국민이 같이 성장하자라는 거고요. 재벌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오너들을 일탈을 막자 이런 게 재벌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김현철 보좌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성장을 좀 많이 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나눠가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유학했다. 일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본에는 그 고양세라는 게 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양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 이 고양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고양세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이제 기부금을 내면 그걸 세대 혜택으로 돌려주자라는 건데 지방이 열악한 재정인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방 재정을 좀 확충하고 예. 지역 균형 발전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니까 이걸 한번 도모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고양세 도입을 그 정책으로 그 공약으로 내밀었었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다라고 하는 걸 고향에 포함시켰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제 시민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만약에 기부를 한다면 그걸 기부한 사람에게 10만 원지 전에 그 세액 공제를 해주고 1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비율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예. 기획재정부가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고향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걸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고양세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농어촌이 많은 이른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항상 지자체 내부는 교부세 이런 것들 하면 항상 많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재정 자립도야 뭐 아시는 것처럼 83%에서 상당히 높은데 전남, 전북, 강원 이런 데는 20%대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 평균이 53.7%인데 이에 못 미치는 광역자치단체가 9곳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 고양세 도입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특히 호남권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홍일학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고양세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난항을 겪다가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8년부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납세, 일본말로 후루사토라는 이제 이런 고향 납세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처음엔 많이 안 냈죠. 사람들이
동참을 안 했었는데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고양세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이 경우를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냐 그걸 지금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이 이제 국세를 받은 걸 지방세로 이전하는 구조라서 약간의 세입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양세가 도입돼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몰리는 데만 몰리는 거 아니냐, 이른바 한국의 연고주의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실제로 진짜 고양세가 도입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석 기자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전 경남 쪽입니다. 아, 그래요? 만일 고양세 그럼 내실 거예요? 거기 재정대략비가 상당히 제가 난 고향은 상당히 재정대략비가 높아서 아마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야 서울이니까 재정대략비가 참 아주 높은 데라며요. 제일 높다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고향이 이북인 덕분입니다. 자, 또 일본 얘기인데 요즘 일본에서는 어둠 피트니스가 인기라는데 이 어둠 피트니스가 뭐예요? 자, 피트니스 하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헬스 클럽인데 예. 원래 미국 뉴욕에서 처음에 인기였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일본에 들어와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서 혼자 운동하는 이른바 혼자 피트니스, 홈피족들을 위해서 운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보통 교수님도 그렇고 교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노출이 좀 있는 옷들 입고 싶어도 못 입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왜 나를 빼요 거기? 저를 왜 빼요 거기? 마찬가지지. 특히나 이제 피트니스 클럽 센터 가면 많은 이제 위화감을 느끼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출이 좀 있는 운동복을 남의 눈을 의식해서 못 입었던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조명이 어둑어둑하니까 많이 입고 눈치 보지 않고 사생활 침해 없이 운동에 몰입할 수 있어서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두운 실내 조명에서 가상현실, VR 영상을 보면서 해외에서 뛰는 것처럼 느낌을 갖는다거나 우주 속을 달린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자전거 운동이나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이게 뛸 수 있는 그런 곳을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선 이런 어둠 피트니스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고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는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들어올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조명만 낮춰주면 되니까요. 아니 조명 시설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 버핏 점심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네요. 예?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워렌 버핏과의 식사 값이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인데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7억 정도에 낙찰이 됐었는데 항상 막판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경매 마감 시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누군가 가격을 높이 써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마감이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하면 10일 오전인데 지난 이제 5일에 이 버핏 경매를 시작하자마자 큰 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 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은 11억 원에 하겠다라는 게 입찰자가 선했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뜨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정말 점심 한 끼 먹는 이유는 이 전액 모두 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은 경매 수익은 전부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단체에 기부가 되고요. 워런 버핏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경매 수익금 총 2,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50억 원 정도를 지금 기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으면은 그만큼 좀 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념사진 찍고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하는 것 같고 기부라는 게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네요. 예?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 내고 다음 달부터 이제 434만 원 이상의 소득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준입니다. 430만 원 이상의 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3,500원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 직장하고 반반씩 내잖아요. 네. 최고 이제 7천 원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왜 오르느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도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제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이 449만 원보다 많아도 최대 44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거고 29만 원보다 낮더라도 29만 원까지 보험료를 거두겠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월 450만 원, 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기준은 월 소득액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 달까지는 상한액이 434만 원이니까 그 9%인 39만 600원만 보험료로 내면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이 올랐으니까 449만 원까지 40만 4,100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직장하고 반반 내게 되면 20만 2천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당 많게는 한 6, 7천 원 정도 더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액 같은 경우도 28만 원으로 오르게 되니까 7월부터는 2만 5천 원이 아니라 2만 6천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단은 더 내는 것만 되는 거죠. 받는 거는 뭐 똑같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야지 되는 거고,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 형태로 뭐, 예. 제가 말씀드렸던 파인포털 가시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